저 쓰레기장 5억에 당장 사게. 추운 겨울 아침 쓰레기장 앞에 서 있던 서도윤에게 고물상 할머니가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쓸모없는 쓰레기 더미를 사라뇨. 하루아침에 범인으로 몰려 회사까지 잃게 생긴 마당이었기에 도윤은 화를 내며 할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눈에는 쓰레기만 보일 뿐이지. 도윤의 소리치는 모습에도 할머니의 눈빛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고물상 할머니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날 새벽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한강마루복합센터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40분 지하 기계실에서 쿵 하는 둔탁한 폭발음이 건물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정전이 되면서 건물 안이 캄캄해졌고 비상등만 깜빡이며 불안한 빛을 뿌렸습니다. 그 시각 지하에서 야간 청소를 하던 2명의 근무자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폭발음에 깜짝 놀란 그들은 연기가 퍼지는 쪽을 피하려고 복도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퍼진 연기 때문에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출구가 어디예요? 청소 근무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연기 속에서 떨렸습니다. 경비실에서는 경비원이 무전기를 움켜쥐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본부. 지하에서 연기가 역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갇혔어요. 자동 물뿌림 장치는 이상하게도 한참이나 늦게 작동했습니다. 연기를 빼내는 환기 장치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몇 초 만에 켜졌어야 할 안전장치들이 먹통이었습니다. 연기는 계단실을 타고 위층까지 차올랐고 곧 건물 전체에 긴급 대피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집에서 자고 있던 서도윤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도윤 55살. 그는 건물 안전 점검을 맡아온 건물관리 점검회사의 대표였습니다. 한강마루복합센터도 그가 오랫동안 점검해 온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하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람들이 못 나왔습니다.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에 도윤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 급하게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차 키를 움켜쥐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라디오에서는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강마루복합센터 지하화재 사고 점검업체 대표 서도윤 씨, 사고 전날 건물 점검 후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는데요.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도윤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도윤의 손이 핸들을 쥔 채 굳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상 없음이라고 확인했다고? 분명히 점검표에는. 하지만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차는 이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말 그대로 기자들의 포위망에 갇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고 마이크가 그의 얼굴 앞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도윤 대표님, 점검을 대충 하신 거 아닙니까? 비용 아끼려고 부품 재사용한 거 맞죠? 사람이 죽었는데도 할 말 없으세요? 도윤은 숨을 가다듬고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지금 아직 확인 중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하지만 기자들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서 대표님, 지금 책임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때 옆에 있던 도윤의 직원이 황급히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면 편집당합니다. 제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직원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도윤이 현장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경찰 테이프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뒤로 물러서 주세요.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가 도윤을 밀어냈습니다. 자신이 수년간 점검해온 건물인데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의심받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이 건물 점검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안을 확인해야. 지금은 안 됩니다. 물러서 주십시오.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장 한쪽에서 들것이 지나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들것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조심스럽게 들것을 옮기는 모습을 본 도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도윤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소 근무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유가족은 도윤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점검했다며. 우리 사람 돌려내라고. 유가족의 울부짖음이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도윤은 흔들리며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질 뻔한 그를 직원이 겨우 붙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 위로는 이미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한강마루복합센터 화재, 점검 부실 의혹. 도윤의 얼굴이 생중계로 전국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멱살 잡힌 채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이 몇 번이고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현장 한쪽 사람들 틈 사이에 정장을 입은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팔짱을 낀 채 도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그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간신히 차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도윤 대표님, 입 다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오늘부터 당신만 범인입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누구요? 지금 무슨 소리를? 도윤이 소리쳤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뒤였습니다. 뚝! 짧은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차 안에 혼자 남은 도윤은 핸들을 움켜쥔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고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차창을 두드리며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그를 짓누를 거대한 힘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윤의 하루는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 날 아침 도윤의 회사에는 이른 시간부터 조사기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모든 직원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계세요. 조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조사관들은 컴퓨터를 하나하나 뜯어가기 시작했고 서버실 문을 열더니 케이블을 모두 뽑아냈습니다. 서류 상자들이 줄줄이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뛰어왔지만 이미 회사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원본 사진 파일만은 남겨둬야 합니다. 저희가 점검했던 기록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도윤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조사 담당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 방지입니다. 모두 가져갑니다. 하지만 그 자료가 없으면 제가 확인할 방법이. 그건 조사 끝나고 생각하십시오. 담당자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회사 안에서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원들은 압수 과정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한 직원이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도윤은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하나 사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 봐.
점검업체 대표래. 돈 아끼려고 대충대충 했나 봐. 사람이 죽었는데 뻔뻔하게 현장까지 나타났대요. 도윤은 도시락을 입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유출된 글이 기사로 떴습니다. 점검업체 내부 직원 폭로 대표가 비용 아끼라고 압박했다.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창은 이미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 목숨을 뭘로 하나? 저런 놈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 사형시켜라. 거래처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같은 말이었습니다. 대표님, 지금은 저희도 연락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도 피해보면 안 되니까요. 10년을 함께 일해온 업체도 5년을 거래해온 회사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쓰인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살인자는 이 아파트에서 나가라. 도윤은 그 쪽지를 떼어내지도 못한 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 타고 있었습니다. 도윤을 보자 이웃은 슬쩍 뒤로 물러섰습니다. 같은 동에 산다니 소름 돋는다니까.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도윤의 귀에 박혔습니다. 집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문 위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큼지막하게 써져 있었습니다. 나가라. 포스트잇이 수십 장 붙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물티슈가 들려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닦으려고 했는데 자꾸만 또 붓더라고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다 치울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도윤 자신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도윤의 아들과 딸이 집에 왔습니다.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딸이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다들 뉴스 봤대요. 저한테 아버지 그거 맞냐고 물어보는데 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들은 아예 말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도윤은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창문 쪽을 보다가 작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저기 저 차 봐요. 도윤이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보았습니다. 집 앞 도로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불도 켜지 않은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차 아까부터 계속 저기 있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합의하면 살고 버티면 다 잃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차 밑을 확인하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당분간 제 개인 번호로 연락하지 마세요. 여러분까지 피해보면 안 되니까요. 직원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내부에 누군가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때 회사 운영이사인 장민석이 조용히 도윤을 불렀습니다. 대표님, 조사기관이 가져간 서류 중에 대표님이 기억 못하시는 결제본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표님 도장이 찍혀 있는데 대표님이 결제한 기억이 없으시다고 하신 문서들이요. 도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문서를 조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문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날 도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도윤 대표님이시죠? 저는 보험사 조사 담당 윤하진이라고 합니다. 한번 뵙고 싶은데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찻집으로 윤아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윤아진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대표님. 윤아진은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힘드시죠? 요즘 뉴스 보니까 정말 안 됐더라고요. 윤아진은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곧바로 서류 봉투를 도윤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제안을 가지고 왔어요. 대표님이 책임을 인정하시면 저희 쪽에서 합의금을 준비하겠습니다. 유가족 쪽도 저희가 설득할게요. 책임을 인정하라고요? 도윤은 서류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윤아진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도윤에게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뉴스 댓글창이었습니다. 보세요, 대표님. 이미 여론은 끝났어요. 서도윤은 살인자다, 감옥 보내라,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예요. 여기서 버티시면 대표님은 평생 살인자로 낙인 찍혀요. 차라리 돈이라도 챙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윤아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말의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제가 왜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해야 합니까? 윤아진은 한숨을 쉬며 태블릿을 걷었습니다. 그럼 증거를 가져오세요, 대표님. 지금 대표님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료도 다 압수당하셨고 회사도 망해가고 있잖아요. 윤아진은 일어서며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생각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찻집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차가 눈앞에 놓여 있었지만 마실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담보 재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회수도 검토 중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요? 대표님 회사 상황이 좋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해서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차 안에서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운영비, 직원 월급, 집 대출 계산을 해보니 이대로 가면 석 달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면 정말 다 잃는 건가?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을 때 딸과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둘 다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발 합의하세요. 이러다가 우리 가족 다 망해요. 아버지만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나는 고집 부리는 게 아니야. 나는 정말 안 했어. 도윤이 말했지만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안 했다는 건 아버지 생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회사 이미지 나빠진다면서요. 이제 저 어떻게 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아들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나는 돈이 아니라 억울함을 지키는 거야. 내가 안 한 일을 인정할 수는 없어. 억울함이요? 억울함 지키다가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해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들과 딸은 더 이상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화장실 앞을 지나가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 멈춰 섰다가 주먹을 불끈 쥐고 돌아섰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도윤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밤 11시쯤 도윤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왔을 때 바닥에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누가 쓴 건지 협박인 건지 경고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사고 전날의 점검 서류 사본을 다시 뒤졌습니다. 조사기관이 원본은 다 가져갔지만
다행히 이메일로 주고받았던 파일 몇 개는 남아 있었습니다.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던 도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수정 날짜가 다르네. 점검 보고서 파일의 마지막 수정 날짜가 실제 점검한 날짜와 달랐습니다. 누군가 나중에 파일을 고친 흔적이었습니다. 도윤은 회사 서버에 접속하려고 했지만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다고? 자기 회사 서버인데 접근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었습니다. 자료도, 돈도, 사람들의 신뢰도, 심지어 가족까지.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그 검은 승합차가 또 보였습니다. 매일 밤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불을 끈 채 멈춰 서 있는 그 차가 도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도윤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증거가 어딘가에 있을 거야. 쓰레기처럼 버려졌을 수도 있어.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고 이후 현장 주변에서 폐자재와 쓰레기를 치우는 트럭들이 계속 드나들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혹시 증거를 없애려고 쓰레기에 섞어서 버린 건 아닐까? 도윤은 다음날 아침 현장 주변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말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윤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현장 주변으로 향했습니다. 한강마루복합센터 근처에는 아직도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관심 있는 곳은 건물 안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뒤편 폐자재와 쓰레기가 쌓이는 곳이었습니다. 도윤은 펜스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트럭 한 대가 들어와 검은색 자루들을 싣고 나갔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저 트럭 사고 이후로 계속 보이는 것 같은데. 도윤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사진 촬영 금지입니다. 나가주세요. 저는 이 건물 점검을. 나가시라고요. 경비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할 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도윤이 건물 옆 골목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폐자재 더미 앞에서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자루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고무장갑을 낀 할머니는 자루를 톡톡 두드리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가까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아,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요. 도윤이 얼버무리자 할머니가 자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자루 새것 섞였어. 보통 폐자재 자루는 다 낡은 건데 이건 깨끗하거든. 할머니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도윤은 놀랐습니다. 할머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대표 양반, 당신 눈빛 억울한 사람 눈이네. 도윤은 움찔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알아본 걸까요? 할머니가 저를 아세요? 뉴스에 나왔잖아. 안 볼 수가 있나?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가 자루를 손으로 탁탁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돈 되는 건 흔한 일이야. 근데 지금은 돈이 아니라 죄를 치우는 거지. 무슨 말씀이신지. 도윤이 물으려는데 할머니는 이미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한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첩을 펼쳐 도윤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날짜, 시간, 자루 색깔, 트럭 특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15일 새벽 2시 검은 자루 15개, 트럭 번호판 앞부분 찌그러짐. 11월 18일 새벽 2시 검은 자루 18개, 같은 트럭. 도윤은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사고가 난 날 이후로 같은 시간대에 같은 트럭이 반복해서 드나든 기록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걸 적으세요? 고물상하는 사람은 기록해야 해. 나중에 출처 모르면 내가 범인 되거든.
그래서 30년 넘게 이렇게 적어왔어. 할머니는 오복녀였습니다. 72살 이 근처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당신 지금 쫓기는 거 맞지? 복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 티난다. 젊은 사람. 눈빛 보면 다 알아. 복녀는 쓰레기 더미 속으로 손을 넣더니 뭔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선 포장지 조각이었습니다. 이것 봐. 이 포장지 새 거야. 폐자재에서 새 포장지가 나온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복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고 나기 3일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만든 부품이란 소리야. 그런데 이게 왜 쓰레기 더미에 있겠어?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녀는 또 다른 조각을 꺼냈습니다. 배관이 급하게 잘린 흔적이 있는 조각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철거하면 이렇게 안 잘라. 톱으로 깔끔하게 자르지. 이건 급하게 절단기로 자른 거야. 왜 급하게 잘랐을까? 복녀는 잘린 단면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설명했습니다. 급하게 자르면 이유가 있어. 누가 없애야 할 것을 치운 거지.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복녀는 도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증거는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지문 묻으면 나중에 조작했다고 할 거야. 복녀는 생각보다 노련했습니다. 조각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라벨 조각, 포장지, 배관 절단 조각 이것들을 잘 모으면 흐름이 보일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골목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과 복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복녀도 그 차를 봤는지 작게 혀를 찼습니다. 따라붙었네. 조심해, 젊은 사람. 이제부터 당신 뒤에 그림자가 붙을 거야. 도윤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복녀가 비닐봉지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이거 가지고 가. 그리고 내일 다시 와. 내가 더 찾아볼게. 이런 건 한두 개로 끝이 아니거든.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녀는 손을 흔들며 일어섰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나도 쓰레기 더미 뒤지는 게 일이니까. 복녀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당신 혼자 싸우지 마. 혼자 싸우면 진다. 도윤이 골목을 빠져나와 차로 돌아갔을 때 아까 그 검은 승용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차 안에 앉은 도윤은 복녀가 준 비닐봉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조각들이었지만 이것들이 진실을 밝힐 실마리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랑 붙어 다니시네요? 서 대표님. 다음은 집입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누구요? 도윤이 소리쳤지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복녀 할머니가 보여준 그 작은 조각들이 진실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또 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살피면서 말입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 조각들을 맞춰나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다시 복녀를 찾아갔습니다. 복녀의 고물상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오복녀 고물상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복녀는 마당에서 고철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을 보자 손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왔어? 어제 말한 거 더 찾았어. 복녀는 도윤을 작업실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 수첩 여러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30년 넘게 이렇게 기록했어. 출처를 안 적으면 나중에 내가 범인 되거든. 어디서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다 적어둬야 해. 복녀의 수첩에는 날짜별로 폐기물 자루의 개수, 색깔, 묶은 끈의 종류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봐봐, 여기. 사고 난 다음 날부터 이상한 흐름이 보여. 복녀가 수첩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새벽 2시에만 같은 트럭이 왔어. 보통은 낮에 오거든. 근데 이 트럭은 꼭 새벽에만 왔어. 도윤은 수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복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봐. 자루 묶는 끈 색깔이 다르거든. 복녀가 실제 자루 2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회색 끈으로 묶여 있었고 하나는 파란색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회색 끈은 정상적인 폐자재야. 근데 파란색 끈은 급하게 치운 거야. 색깔이 다른 걸 보면 다른 곳에서 온 거지. 할머니는 그걸 어떻게 아세요? 30년 봤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안 봐. 나는 다 봐. 복녀는 능숙하게 설명했습니다. 도윤과 복녀는 함께 현장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폐기물 집화장과 임시 보관소를 찾아갔습니다. 집화장 관리인이 2사람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복녀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곰을 보러 왔어요. 혹시 팔만한 거 있나 해서요. 관리인은 의심을 거두고 돌아갔습니다. 복녀와 도윤은 조심스럽게 자루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도윤이 한 자루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 자루는 파란 끈으로 묶여 있는데 안에 든 게 다른 것 같아요. 복녀가 자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맞아. 이건 금속이 아니라 플라스틱이 더 많이 들어있어. 뭔가 숨긴 거지. 2사람은 끈 색깔과 자루 무게를 확인하며 기록했습니다. 복녀는 모든 것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이 트럭, 사고 이후로 7번 왔다 갔다 했어. 정상이면 이렇게 안 해. 한 번에 다 싣고 가지. 복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조금씩 나눠서 치우고 있었던 겁니다. 끈 색깔로 정상 폐기물이랑 수상한 폐기물 구분할 수 있어. 회색은 정상, 파란색은 수상해. 복녀는 노련하게 분류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회사 직원들을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요? 마지막에 손댔던 부품이 뭐였는지. 하지만 직원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희도 가족이 있어요. 저희까지 휘말리면 안 되잖아요.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직원들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우연히 한강마루복합센터 경비팀장 박지훈을 마주쳤습니다. 박지훈은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팀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지훈은 도윤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뭘 모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좀 그냥 보내주세요. 박지훈은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복녀가 나타났습니다. 복녀는 박지훈 앞을 막아섰습니다. 젊은 사람, 침묵도 죄가 될 때가 있어. 복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새벽에 박지훈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주변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훈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박지훈은 그렇게 말하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두가 겁먹었어요, 할머니. 당연하지. 저 젊은 친구도 목숨 걸고 싶지 않을 거야. 근데 말이야. 복녀가 박지훈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친구 뭔가 봤어. 눈빛이 그래.
언젠가 입 열 거야. 그날 오후 도윤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명함과 영수증을 확보하려고 현장 근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나가주세요. 저는 그냥 확인만. 안 된다니까요. 경비원은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려는데 타이어가 이상했습니다. 내려서 확인해 보니 타이어가 펑크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박은 거야. 도윤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스페어 타이어로 바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당신 오늘 또 협박 전화 왔어요. 남편 말리지 않으면 당신도 다친다고.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도윤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벽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복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새벽 2시 집화장 근처로 와. 그 트럭 온대. 도윤은 문자를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복녀가 찢어준 수첩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거기에는 트럭의 특징과 시간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시간대, 이 트럭 꼭 잡아야 해.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는 또 그 검은 승합차가 서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자리에서 도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복녀 할머니가 함께였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아내는 복녀가 말입니다. 도윤은 새벽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증거를 잡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새벽 트럭 추적을 준비하던 도윤에게 다음 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도윤 대표님, 저는 강태호 회장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대표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강태호. 건설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도윤도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만나시겠다는 건가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저녁 7시, 도윤은 시내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 쪽 가장 좋은 자리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강태호였습니다. 오셨습니까, 서 대표님? 앉으시죠. 강태호는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참 안 됐습니다. 이런 시기에 수고가 많으세요. 강태호는 마치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왜 부르신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시네요. 좋아요. 나도 그런 스타일이니까. 강태호는 잠시 와인을 홀짝이더니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슬쩍 도윤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도윤의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가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족 소중하시죠? 부인분도 건강하시고 자녀분들도 다들 잘 계시고요. 강태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말 속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실? 그런 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서 대표님.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당신이 범인이라고요. 강태호는 웃음을 거두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끝냅시다. 보험사에서 제안한 거 받아들이세요. 그럼 당신도 살고
가족도 안전해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제가 왜 거짓을 인정해야 합니까? 도윤이 단호하게 말하자 강태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고집 부리면 회사도 가족도 다 잃어요. 당신 아들 회사에서 잘렸죠? 딸도 직장에서 눈치 보고 있고요. 부인은 매일 협박 전화 받고 있고요. 강태호는 도윤의 가족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회장님 짓이었습니까? 내가 뭘 했다는 거죠? 난 그냥 조언해 드리는 거예요. 서 대표님 잘 되라고요. 강태호는 빙그레 웃으며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서 대표님. 당신은 지금 누구와 싸우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강태호는 와인 잔을 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충격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서도윤, 증거 조작 시도 의혹. 점검업체 대표 현장 불법 접근 포착. 쓰레기 더미 뒤지며 무엇을 만들려 했나. 기사에는 도윤이 현장 주변을 돌아다닌 사진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복녀와 함께 쓰레기를 뒤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증거를 만들려고 한다는 프레임이 완벽하게 씌워진 겁니다. 댓글창은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이제 조작까지 하네. 정말 악질이다. 빨리 잡아 넣어라.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이 계약했던 협력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계약 파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허가 문제가 있어서요. 허가 문제요? 갑자기 무슨...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오후 내내 비슷한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장비업체는 장비를 회수해 갔고 자재 공급업체는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하던 곳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행정기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서도윤 대표님 현장 출입 제한을 더 강화합니다. 그리고 추가 점검 자료 제출해 주셔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절차상 문제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줄을 당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사로 돌아왔을 때 직원 몇 명이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저희 사직서 제출하려고요.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 한 명이 울먹이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함께 5년을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도 생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서도윤 현장 조작 의혹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아내가 황급히 리모컨을 꺼버렸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제발. 아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제가 증거를 찾고 있어요. 증거요? 당신 혼자 뭘 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 너무 강해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아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윤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난간을 잡고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직하게 일했는데.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복녀였습니다. 젊은 사람 괜찮아? 할머니, 저 이제 정말 막막해요. 아무리 해도 벽만 높아지는 것 같아요. 포기하면 안 돼. 지금 포기하면 진짜 범인이 되는 거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지. 복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거지. 내일 새벽 약속대로 나와. 그 트럭 잡아야 해. 전화를 끊고 도윤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내려왔을 때 현관문 앞에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빨간 글씨로 써진 쪽지였습니다. 도윤은 쪽지를 떼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그 검은 승합차가 또 서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자리에서 도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새벽 반드시 증거를 잡는다. 도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강태호의 압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뒤에 숨겨진 진실이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은 복녀의 고물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새벽 트럭 추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복녀는 마당에서 고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을 보자 손짓으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작업실 안에서 차를 따라주던 복녀가 도윤의 손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당신 손 비비는 버릇 있네. 네. 아, 그런가요?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긴장하면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똑같았어. 그 버릇. 복녀의 말에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제 아버지를 아세요? 복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도 더 됐지. 당신 아버지도 당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었어.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것 봐. 25년 전 기사야. 신문에는 건설 현장 사고, 점검 담당자 누명 의혹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도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은 신문을 떨리는 손으로 들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았어. 사고 나고 책임을 점검 담당자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진짜 범인은 도망가고 복녀는 차를 홀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모두가 당신 아버지를 버렸어. 회사도 동료도 심지어 친구들도 다 등 돌렸지. 그때 당신 고등학생이었을 거야. 도윤은 기억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 책임을 뒤집어 쓰고 법정까지 갔던 그때가 말입니다. 근데 당신 아버지는 끝까지 버텼어. 나는 안 했다고 말이야.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증거를 찾아줬으니까. 복녀의 대답에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나는 고물 주우러 다녔어. 현장 주변 폐자재 더미를 뒤지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지. 부품 포장이 바꿔치기 된 흔적이 있더라고. 복녀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새 부품 포장지가 폐자재에 섞여 있었어. 날짜도 안 맞고 누가 급하게 바꿔치기 한 거지. 그걸 주워서 당신 아버지한테 가져다 줬어. 도윤은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희망을 되찾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고물상 할머니가 증거를 가져다 주셨다고 아버지가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그게 할머니였어요? 응. 근데 나는 나서지 않았어. 내 이름 알려지면 다음 날 내가 사라질 수도 있었거든. 복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살린 건 당신 아버지야. 그 증거 하나로 끝까지 버텼으니까. 난 그냥 쓰레기 더미에서 길을 찾았을 뿐이야.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그때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신 분이 할머니였어요? 그 뒤로 당신 아버지한테 한번 연락받았어. 덕분에 살았다고. 언젠가 꼭 은혜 갚겠다고 그러더라고. 복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그 사람 얼마 못 가서 세상 떠났잖아. 병원에서.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누명을 벗은 지 3년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고물상 할머니를 꼭 찾아라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요. 근데 저는 누군지 몰라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알았잖아. 그걸로 됐어. 복녀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제가 절대 할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못 갚은 은혜를 제가 꼭 갚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나는 그냥 내일 하는 거야. 복녀는 손을 뿌리쳤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말로 싸우는 게 아니야. 눈으로 보여주는 거야. 눈으로 보여준다고요? 응. 사람들한테 증거를 확인시키는 거지. 말싸움은 이길 수 없어. 근데 물건은 거짓말을 안 해. 복녀는 수첩을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우리한테는 폐기물 이동 기록이 있어. 트럭 번호, 시간, 자료 특징까지 다 기록돼 있지. 그리고 라벨 조각, 절단 흔적도 있고. 하지만 할머니,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저 사람들은 그걸로도 조작이다라고 할 텐데요. 그래서 목격자가 필요한 거야. 그 경비팀장, 박지훈 말이야. 그 친구가 뭔가 봤어. 언젠가는 입 열 거야. 복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필요해. 부품 비교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 사람. 전문가요? 누가 저를 도와주겠어요? 다들 겁먹어서. 있어. 분명히 있어. 양심 있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거든. 복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복녀가 작은 녹음기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록해. 누가 뭐라고 하는지, 어떤 협박을 하는지 다 기록하는 거야. 녹음을요? 응. 말은 증거가 안 되지만 녹음은 증거가 돼. 조심해서 써. 도윤은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공개 확인을 하면 할머니도 위험해질 텐데요. 위험? 나는 이미 25년 전에도 위험했어. 근데 살아있잖아. 복녀는 빙긋 웃었습니다. 젊은 사람 겁내지 마. 우리가 하는 건 옳은 일이야. 옳은 일 하다가 다치는 건 억울한 게 아니야. 근데 거짓말에 무릎 꿇는 건 정말 억울한 거지. 도윤은 복녀를 바라봤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였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지 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제부터가 진짜야. 복녀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목격자 찾고, 전문가 섭외하고, 물증 정리하고, 공개 확인 자리 만들 거야. 공개 확인이요? 응. 기자들 부르고, 사람들 부르고, 다 같이 보는 앞에서 확인시키는 거야. 그럼 말로 덮을 수가 없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액자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처럼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도윤아, 억울한 건 참으면 안 된다. 끝까지 싸워야 해. 그게 사람의 도리야.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렸던 그 할머니와 함께 이번에는 도윤이 진실을 밝힐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복녀와 함께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사람은 전문가였습니다. 부품을 비교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도윤은 예전에 함께 일했던 안전 전문가 김태성을 떠올렸습니다. 52살 현장 확인 경험이 많고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김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성 씨, 저 서도윤입니다. 대표님, 지금 전화하시면 안 되는데요. 김태성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부탁입니다. 대표님, 저도 가족이 있어요. 이거 잘못되면. 김태성은 거절했습니다.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성 씨, 저 정말 안 했어요. 진실만 밝혀주시면 됩니다. 제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김태성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자료만 보고 판단해주세요. 그날 저녁 김태성은 조용한 카페에서 도윤을 만났습니다. 복녀도 함께였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김태성이 복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제 증인입니다. 폐기물 이동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복녀는 수첩을 꺼내 김태성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 보세요. 사고 난 뒤로 같은 시간대에 같은 트럭이 7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건 추측이 아니라 움직임 기록입니다. 김태성은 수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날짜, 시간, 트럭 특징이 정확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기록입니까? 30년 넘게 이렇게 적어왔어요. 출처 안 적으면 나중에 내가 범인 되니까요. 복녀의 말에 김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복녀가 찾아준 라벨 조각, 포장지, 배관 절단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 좀 봐주세요. 전문가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김태성은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살폈습니다. 라벨의 날짜를 확인하고 절단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급하게 자른 흔적이 많네요. 정상 철거라면 이렇게 안 잘라요. 김태성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벨 사고 나기 3일 전 날짜예요. 왜 이게 폐자재에 섞여 있죠? 그게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김태성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비교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문 용어 쓰지 말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윤이 답했습니다. 김태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돕겠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고맙습니다, 태성 씨. 정말 고맙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도윤과 복녀는 폐기물 처리업체 주변을 다시 찾았습니다. 상자 이동 흔적을 더 추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고 앞에 다가가자 관리인이 나왔습니다. 여기 뭐하러 왔어요? 저희 고물 좀 보러 왔는데요. 복녀가 자연스럽게 둘러댔습니다. 여기는 일반인 출입 금지예요. 나가세요. 관리인은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창고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찢어진 작업복 조각이 있어. 바닥에 파란색 작업복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까요? 모르지. 근데 하나라도 더 모아야 해. 복녀는 조각을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다시 경비팀장 박지훈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복녀와 함께였습니다. 박지훈은 도윤을 보자 피하려고 했습니다. 팀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당신이 본 걸 말해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박지훈이 말을 흐렸습니다. 복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젊은 사람, 당신 그날 새벽에 뭔가 봤잖아. 눈빛이 그래. 박지훈은 흔들렸습니다. 저 정말로 말하면 저도 위험해져요. 지금 침묵하는 것도 위험해. 나중에 공범 취급받을 수도 있어. 복녀의 말에 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새벽 정체불명 작업자들이 기계실로 들어갔어요. 박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신분증 확인도 안 하고 위에서 왔다고만 했어요. 그래서 그냥 보내줬어요. 그 사람들 뭘 하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기계실에 들어갔다가 1시간쯤 있다가 나왔어요. 큰 가방 하나씩 들고요. 그리고요? CCTV도 그날 몇 시간 꺼져 있었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박지훈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발 제 이름은 안 나가게 해주세요. 저 정말 무서워요. 도윤이 박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회사 운영이사 장민석을 불렀습니다. 결제 문제를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이사님, 조사기관이 가져간 결제 문서 중에 제가 기억 못하는 게 있다고 했죠? 네, 대표님. 장민석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나요? 그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제 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보니까 대표님 계정으로 로그인한 흔적은 있는데 IP 주소가 대표님 컴퓨터가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로그인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누군가 대표님 계정을 도용한 것 같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부에 협력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도윤은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 이번 토요일에 공개 확인 자리를 열겠습니다.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더 위험해질 거예요. 나도 반대야, 여보. 제발. 아내도 말렸습니다. 아들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들은 그렇게 외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도윤은 아내와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제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날 밤 도윤의 집 전기가 잠깐 꺼졌다가 켜졌습니다. 누군가 두들린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현관으로 나가보니 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 빨간 글씨로 써진 쪽지였습니다. 도윤은 쪽지를 떼어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에게 검찰에서 소환 통보가 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도움으로 일정을 조금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공개 확인 자리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소환에 응하겠습니다. 도윤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복녀와 도윤은 밤늦게까지 준비했습니다. 목격자 박지훈, 전문가 김태성, 폐기물 기록, 라벨 조각, 절단 흔적 모든 것을 한 줄로 엮어야 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다 됐어. 토요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야. 복녀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렸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한강마루복합센터 인근 공개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허가받은 공간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했고 시민들도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뒤편에는 도윤의 가족도 와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대 옆에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복녀가 옆에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겁내지 마. 우리가 오라.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도윤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늘은 말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도윤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전문가 김태성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2개의 부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자동 물뿌림 장치입니다. 김태성은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상 장치라면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즉시 반응합니다. 김태성은 간단한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열감지 센서에 불을 가까이 대자 즉시 물이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의 부품은 달랐습니다. 김태성은 사고 현장에서 나온 부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보십시오. 라벨에 찍힌 날짜가 사고 나기 3일 전입니다. 그런데 이 부품이 왜 사고 현장에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성은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장 상태입니다. 정상 부품은 공장 포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부품은 포장이 뜯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단면입니다. 정상 철거라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급하게 절단기로 자른 흔적입니다. 김태성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복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오복녀입니다. 복녀는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폐기물 이동을 기록해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복녀는 수첩을 카메라에 보여줬습니다. 사고 난 뒤로 같은 시간대에 같은 트럭이 7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새벽 2시에만요. 이 트럭은 번호판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었고 회사 로고,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복녀는 자루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자루 묶는 끈 색깔이 다릅니다. 회색은 정상 폐기물, 파란색은 수상한 폐기물입니다. 정상이면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안 가져가요. 한 번에 다 싣고 가죠. 복녀의 설명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경비팀장 박지훈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박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강마루복합센터 경비팀장 박지훈입니다. 그날 새벽 정체불명 작업자들이 기계실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제 신분증 확인도 안 하고 위에서 왔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그냥 보내줬습니다. 박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CCTV가 그날 새벽 몇 시간 동안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 하세요?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닥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박지훈의 증언에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다. 돈 받고 쇼하는 거다. 강태호였습니다. 강태호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 사람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믿지 마세요. 강태호가 손가락으로 도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검증은 누구나 해도 됩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 전문가가 확인해도 되고 조사기관이 확인해도 됩니다. 물건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때 복녀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이것 좀 들어보십시오. 복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빨리 치워. 흔적 남기지 말고. 새벽에 움직여. 아무도 모르게. 녹음 속 목소리는 강태호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가 만든 거야? 강태호가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 시민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럼 강태호 회장님도 반박 증거 내놓으세요. 왜 말만 하세요?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증거로 보여주세요. 기자들이 강태호에게 몰려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님, 이 녹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님, 사고와 관련이 있으십니까? 강태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아무 관계 없어. 이건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강태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윤의 가족이 뒤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딸이 소리치며 무대로 달려왔습니다. 아내도 뒤따라왔습니다. 딸이 도윤을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우리가 아버지를 못 믿어서.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옳았어요. 도윤은 가족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이제 강태호가 아니라 도윤에게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복녀는 무대 한쪽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겼어. 진실이 이긴 거야. 강태호는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한강마루 화재 사고, 새로운 국면, 강태호 회장 관련 의혹 제기.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댓글창도 달라졌습니다. 서도윤 대표 억울했구나.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강태호 조사해야 한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공개 확인 자리가 끝난 다음 날 조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한강마루 화재 사고, 수사 방향 전환 강태호 회장 및 관련자 소환. 검찰은 강태호와 그의 측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공개 확인 자리에서 나온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복녀의 폐기물 이동 기록, 라벨 조각의 날짜, 급하게 잘린 배관 흔적, 박지훈의 증언,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도윤에게 조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도윤 대표님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공식 통보 드립니다.
도윤은 전화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대출 회수권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보험사 윤아진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윤아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회사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복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거래처들도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대표님, 다시 거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게 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편 회사 운영이사 장민석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의 계정으로 결제 문서가 조작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장민석이 경찰 조사를 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도 협박당했어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장민석은 변명했지만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조직적인 조작이었다는 것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강태호가 건물주 측과 연결돼 있었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량 부품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자 모든 책임을 점검업체에 떠넘기려고 증거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도윤의 집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내가 도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을 못 믿어서 정말 미안해요. 나도 너무 무서웠어요. 괜찮아요.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도윤이 아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딸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 때 우리는 일어나. 다들 무서웠을 거야. 이해해. 도윤이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들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잘린 거 아버지 탓으로 돌려서 죄송해요. 제가 비겁했어요. 도윤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너희들한테 미안해. 너희까지 힘들게 해서. 가족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도윤은 복녀의 고물상을 찾아갔습니다. 복녀는 여전히 마당에서 고철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왔어? 복녀는 손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도윤은 복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끝이었을 겁니다. 일어나. 무릎 꿇지 마. 복녀가 도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억울함은 사람을 죽여. 근데 버티면 살려. 당신 잘 버텼어. 복녀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무슨 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요.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작은 모임을 만들려고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복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같이 하지. 근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돈 벌려고 하지 마. 진짜 사람 살리는 일에. 약속드립니다. 도윤은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 뒤 도윤과 복녀는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현장 사람들을 위한 안전 지원 모임. 간판은 소박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첫 모임 날 청소 아주머니들, 경비 아저씨들, 야간 근무자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도윤이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도윤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지키고 계십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지키려고 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복녀도 한쪽에 앉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기록하는 법 가르쳐 줄까? 복녀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도윤과 복녀는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도윤은 책상 서랍에서 복녀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복녀가 준 그 소중한 수첩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수첩 제가 소중히 보관하겠습니다. 그래. 그거 보면서 기억해. 진실은 쓰레기 더미에도 있다는 걸. 복녀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시작이죠? 그럼, 이제 시작이야. 복녀도 창밖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렇게 도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억울함을 이겨낸 사람으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을 막아주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건진 작은 조각들이 진실을 밝혔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기록하는 습관과 끝까지 버티는 용기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녀 할머니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희망이었습니다. 도윤은 복녀의 수첩을 소중히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 낡은 수첩에는 30년의 기록이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묻혀 있어도 언젠가는 빛을 봅니다. 그것이 도윤과 복녀가 세상에 남긴 메시지였습니다.